네,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누가 우세할지 또 결과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현지에 계시죠?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재 중남부죠. 텍사스 근처에 오클라호마라는 주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곳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지 시간은 여기는 중부 시간을 쓰기 때문에요. 7일 저녁 6시고요. 그래서 아직 투표 날은 아닙니다. 음, 그럼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표를 앞두고요. 중간 선거가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현지 분위기는 공화당이 생각보다는 더 승리를 더 크게 거둘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올 초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관련 판례를 뒤집는 바람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 음,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입법 성과가 나오면서 예. 그리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민주당도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10월 들어와서도 여전히 물가가 높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준에서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진짜로 시장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변수들을 다 제치고 경제, 즉 실물 경제가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야당인 공화당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초접전 지역이 많아서 결과를 끝까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방의회만 보면요. 아까 브리핑 잘해주신 것처럼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435석을 다 뽑는데요. 음, 여기에서는 이제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지를 탈환할 것이 유력하고요.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218석이 과반인데요. 현지에서는 공화당이 한 225석에서 30석, 그러니까 230석 내외는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공화당이 다수당지를 탈환할 게 유력시 되고 있고요. 반면에 상원이 이제 초접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연방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51석에서 52석, 연방 상원이 100석인데 51석에서 52석 정도는 공화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전현직 대통령들이 유세장에 총 출동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공화당이 우세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 선거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크고요.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의회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이제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 제동이 걸리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 연방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면 향후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이 다 공화당에 의해서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음, 되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2024년 선거에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총력전을 안 펼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에서도 접전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셔서요. 공화당에서는 중간 선거 다음 날부터 대선 경선에 막이 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미국 정치를 보면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2년 후에 열릴 대선으로 모든 정치 초점이 몰려가 있고 옮기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간 선거 끝나면 우리가 잠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에 출마할 유력 인사들이 어떤 그 출마를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출마 준비를 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리고 음, 그 과정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크레딧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화려하게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 만약 지게 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다시 이제 그 정치 무대로 돌아올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예상대로 간다면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지만 만약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서 연방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음,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여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출마할 때 그럴 때는 당내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네네. 되면 예,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이제 제동을 걸고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대 민주당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를 좌우한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 판세를 좌우한 것은 경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 경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화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주요 입법 성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예. 이게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보이는 성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책임이 현 정부한테 돌아가고 대통령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뭐 연방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상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한 90%의 일상적인 법안은 통과가 되는데요. 양당 간에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그러한 쟁점 법안에 있어서는 음, 제동이 크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낙태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제동을 걸 거고요. 그러한 또 제동을 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쟁점 법안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연방 상원이나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제 그 추진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의법이 공화당에서 다 막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아, 이번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의회가 이제 시작되는 게 내년 1월이거든요.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그 기간에 일단 저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등 그 동맹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뭔가 행동을 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문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부분은 미국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화당 일부에서 그 법을 개정하거나 크게 수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당론으로 쉽사리 그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이 부분도 관심인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열렸겠지만요. 현재로 봐서는 뭐 변화될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연방의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크고요. 예, 그리고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정책에 있어가지고 북한 정책에 있어가지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대중국 견제, 이란 핵합의 복원 이런 부분에 대외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의 어떤 도전이 더 거세질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대국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경을 쓸 여력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북한 문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켜가지고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 부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북미 관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예. 자, 그러면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 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도 좀 그 고강도 긴축 정책에 있어서 그 미국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돈의 흐름을 경색시켜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많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동력을 걸었는데요. 이제는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 들어서 미국 경기가 실제로 어려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조짐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라든지 민주당 정부에서도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을 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 지금 중간 선거 접전지에서 우편 투표 놓고요. 미국 공화당 측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이게 선거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또 결과 자체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접전지 뭐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접전 지역에서 뭐 3천 배 이상의 그 표가 뭔가 절차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공화당이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그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선거 결과의 윤곽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새벽이나 오전 정도가 되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일 11시 정도 이후가 되면 선거가 거의 서부 지역도 끝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출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승자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초접전 지역에서의 이 부분은 실제로 그 개표가 끝나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 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후보도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지아가 이제 초접전 지역이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느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윤곽은 9일 정도가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최종 결과는 2020년 대선 때 1월이 돼서야 이제 연방 상원 결과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요. 미국 현지에 있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